거기 외부로 막 튀어나와 있는 이 잔해들을 발전소 안에 다 쓸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습 과정이 그런 거였어요. 안 그러면 안 되는. 뭐 붕소를 갖다 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붕소랑 소금, 모래를 같이 막 이렇게 퍼다 날라가지고 헬기가 이렇게 막 지나가다 그 체르노빌 영화 보면 헬기가 그 발전소 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툭 터져가지고 추락을 해버리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위에 나오는 방사선 물질 자체가 기체 방사선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이 조종사가 갑자기 아까 6mm 시버트, 6시버트를 단번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즉사한다고 했잖아요. 즉사를 해버리는 거. 막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광부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걸 모래랑 붕소로 막 덮어놨는데 잘했어요. 왜냐면 그 억제는 시킨 거니까 억제는 시켰는데 모래가 덮여 있으니까 내부에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처리를 안 하면 이게 계속 녹아내려가지고 지층을 계속 뚫고 내려갈 거다. 그래가지고 광부들을 투입해가지고 그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뭐 이래가지고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해요.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피폭 당하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바로 그 발전소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걸 다 해내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강제 이주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적절한 치료나 보상 같은 거 특별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싶었던 사고니까.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체르노빌 출신들은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피폭자, 히바쿠샤 같이 체르노빌레츠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너 애 낳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너랑 결혼하면 내 자녀가 그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지도 모른다. 내지는 너는 애를 못 낳는 불임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들어야 되는데 내지는 너 방사선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대우를 당하는 아주 사람을 방사선 물질처럼 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 근처에 살았던 벨라루스 같은데 사는 아이들 중에는 무기력증 같은 게 있어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 막 뛰어놀잖아요.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노는데 걔네들은 무기력증이 있어요. 뛰지를 못해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내 거의 졸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후쿠시마 이후에도 지금 좀 그런 증상들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어른들에게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급성장애 내지는 50 평균적 무력감 뭐 백혈구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50mC 정도를 방사선 물질의 방사선을 받은 정도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후쿠시마도 지금 20km 방향 안에 사람 살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 비가 내리면 똑같아지고 바람 불면 똑같아져요. 산에서 다시 내려와요. 심각한 오염 상황입니다. 그 핵발전소 인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 뭐 3시버트였나 하여튼 그 정도, 1~2시버트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방사선량은 20mm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건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1년 동안 맞아도 1년 동안 맞으면 그 20씩 계속 365일을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정도의 방사선이 그러니까 나오는 지역들이 계속 있어요. 토양에서도 뭐 위쪽은 제거했다고 하는데 토양에서는 계속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이 일본 정부가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피난 지원금이 원래 있었어요. 이 지역 주민들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피난 지원금이 있었는데 끊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발령을 내립니다. 발령 다시 후쿠시마
후쿠시마에 있는 동사무소, 구청, 현청 이런 데로 발령을 다시 줍니다. 안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거부하면 직장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애들, 초등학생은 학교를 이쪽 지역으로 다시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데가 살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우리 보통 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저걸 좀 어느 학교 가라 이렇게 통지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후쿠시마에 있는 학교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후쿠시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거부하고 아직도 떠들고 있는 사람이 몇 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각종 질병들이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치명적인 질병들이 백혈병 이런 것들, 갑상선 이런 것들이 수십 배가 나왔어요. 몇백 배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300, 백내장 이런 게 300배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마염이 이런 의사가 바로 후쿠시마 인근이거든요. 거기서 환자들을 보는데 300배가 넘었다. 그런데도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봉 홍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림픽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쿠시마를 부흥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우리는 사고를 다 극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지금 아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했던 짓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이 짓거리만 해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다 해결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불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은 다음에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고 그냥 가벼운 증상하고 코피 같은 거 막 계속 흘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걸 계속 맡고 있으면 근데 암이 찾아오는 결국에는 그런 경우에 또 불구하고 사람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핵발전소의 문제점입니다.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기기 결함이나 관리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는 주로 일어났던 사고, 스리마일이랑 체르노빌이 그랬던 사고죠. 그런데 이건 자연재해도 취약해요. 후쿠시마가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건 한 번도 그런 사태는 일어난 적이 없긴 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전쟁에서 타격 시설로 핵발전소를 지정해서 전쟁에서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장치 하나만 고장내도 이 핵발전소는 위험한 상황이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이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개입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 물이 다 빠진 그런 걸 상정해서 만든 영화가 판도라였죠. 판도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화. 판도라에 보면 그거 막으려고 막 의인 몇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못하게 막는 이렇게 그 수조 자체를 폭파시켜서 아래로 빵 떨어뜨려가지고 해결료 물이 빠지는 걸 막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결합돼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핵사고는 아까 후쿠시마, 체르노빌 다 해결이 된 것처럼 국가들은 얘기하지만 체르노빌에 30년 동안 지금 사람이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후쿠시마도 들어가 살면 안 되는데도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수습이 불가능해요.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해결료를 꺼내려면 로봇이 들어갔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봇이 한번 들어갔는데 로봇이 들어갔는데 기기가 정지가 된 거예요. 왜냐? 너무 뜨거워서 도심이 너무 뜨거워서 계속 해결료가 녹아내릴 정도 아까 신고도 2000도라고 했으니까 로봇도 못 버티는 거예요. 해결료 언제 끄집어내겠어요? 그거 그 큰 덩어리를 요전번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조금만 덩어리 꺼내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꺼내려면 진짜 수천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그 지역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되도록 근데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이미 핵사고 이후에 세슘 볼이 막 이렇게 강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아까 전에 제염토가 막 강에 유실되기도 하고
오염수 계속 쌓이고 있는 거 바다에 방출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건 수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거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막 이 방제복 입혀가지고는 100mS가 넘는 공간에 사람들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후쿠시마는. 주로 사람들 들어간다고 안 하니까 어떤 사람들 들여보내냐면 노숙인들 같은 사람들을 싼 값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밥 먹여줄게, 옷 줄게, 잘 곳 줄게 이러는 들여보내가지고는 일을 시키고는 밥 줬잖아. 먹을 거 줬잖아. 뭐 장소 잘 곳 줬잖아. 이러면서 그 임금에서 태반을 다시 국가가 뺏어가는 일도 하고 있어요. 아베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노숙인이었으니까 먹을 거랑 잘 곳만 주면, 입을 옷만 주면 해결된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것만 제공해주고는 임금으로 주기로 했던 돈들 그거 제공 명목으로 다시 다 뺏어가요. 뺏어가면서 일만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 피폭당하고 건강이 망가질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말 못해요. 왜냐면 이거 해결 안 되면 올림픽도 할 수 없고 자기네 나라는 이 핵 피해로 인해서 계속 그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만 하니까 어떻게든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까 전에 뭐 오염수 탱크나 이런 것도 누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노숙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노숙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면서 엄청난 건강성의 위해를 일으키죠. 제가 아까 피폭자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발전소의 문제점입니다. 일상적인 건강에 위해가 있습니다. 월성 아까 얘기 드렸는데 경주 시내에서보다는 울산 북부에서 훨씬 가까운 동네예요. 여러분 대왕암 아시나요? 대왕암. 최종 뭐였는데? 아니 그 아들인가? 자기가 죽으면 동해에서 수호신이 될 테니 자기를 바다에다가 묻어달라고 해서 큰 바위에다 묻었다고 하는 그 대왕암이 있는 바로 그 옆 동네가 경주 나아리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월성 핵발전소 있는 동네. 그 바로 옆쪽에 핵발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계속 몸에서 아이들의 몸에서는 어른들의 3배의 삼중수소가 검출이 됩니다. 이건 반감기가 12년이고 어떤 데서는 12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반감기 12년이고 전체 다 없어질 때까지 12년. 근데 체내 반감기는 좀 짧아요. 근데 체내 반감기는 좀 짧다는 게 뭐냐면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바퀴 돌아요. 뭐 어떻게 도냐면 물과 똑같이 돌아요. 체내에서 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물이 도는 경로로 도는 거예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동네 분들 중에 갑상선암에 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속적인 방사선 물질이 노출이 됩니다. 핵발전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기가 아까 전에 증기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증기를 한 번씩 뿜어줘야 돼요. 그게 계속 압력으로 쌓이면 안 되니까 증기를 한 번씩 뿜어줘야 되니까 밸브를 확 열어서 증기를 내보내요. 그건 방사선 물질이에요. 액체로 된 거 계속 돌리잖아요. 온배수가 막 나가잖아요. 액체로 된 방사선 물질도 같이 흘려보내요. 거기다가. 계속 발전소 안에 쌓아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바다도 오염되고 대기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 대기에 오염된 그 방사선 물질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비를 따라서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우리 체내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겪는 게 내부 피폭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 피폭이라는 건 몸 안으로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숨으로 들이키거나 이런 건 내부 피폭이라고 하고 외부 피폭은 조금 그거보단 나아요. 왜냐면 이 피부나 이런 데 닿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피해. 내부 피폭, 외부 피폭. 근데 내부 피폭은 몸 안에서 아까 알파선 같은 것도 종이는 투과를 못하는데 몸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작용들을 계속 일으켜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암, 백혈병 내지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무기력증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 뭐 구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는 질병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국가는 이걸 안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일어났다 이런 상관관계를 밝혀줘야 되는데 누구도 잘 안 해요. 국가에서는. 왜냐면 이걸 밝히는 핵발전을 그만둬야 돼요. 이걸 밝히면 핵발전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의 몸에 이런 위해를 가하는 발전 어떻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기준치 미만이었으니까 이 질병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당신네들이 1년 동안 받은 피폭량은 기준치 미만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준치 미만이니까 괜찮다는 건 의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없는 것보다 1이면 발병 확률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체랑 기체 방사선 물질이 방출이 되죠. 자, 20분 남았네요. 예, 좀 속도 내서 달릴게요. 그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준위라는 건 방사선 양을 말합니다. 선양, 방사선 양이 준위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중저준위는 뭐냐면 방사선 양이 적다라는 거고 고준위라는 건 뭐냐면 방사선 양이 높다라는 건데 그 중저준위는 어떤 걸 보통 가리키냐면 핵발전소 들어갈 때 내가 입었었던 피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방사선을 맞았잖아요. 이게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분자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이것도 일종의 방사선 물질이에요. 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닿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염을 일으키죠. 다른 토양이나 이런 것도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그거를 드럼통 같은 데 보관합니다. 노란색 드럼통 큰 거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경주에 있는 방패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방패장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났었죠. 옛날에 부안 방패장 싸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뉴스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구럽도라고 제일 처음에는 구럽도라는 데서 이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막 그랬을 때 구럽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서 구럽도에선 실패하고 다음으로 갔던 데가 부안이었어요. 부안에서도 주민투표 막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주민들이 막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시위를 막 매일같이 하고 몇 년을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정부가 계획을 중저준위로 바꾸더니 그때 처음에는 계획을 고준위까지 다 집어넣는 사용 해결력까지 다 집어넣는 거였는데 고준위 사용 해결력을 보통 말하거든요. 방사선 물질 자체잖아요. 사용 해결력은 준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그 앞에 딱 다가가기만 해도 즉사할 정도의 방사선량이 나오면 그런데 그걸 이제 보관할 장소를 찾다 구럽도 이런 데다 막 그냥 대충 쑤셔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부안에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딱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저준위로 바꾼다. 중저준위만 일단은 보관하자. 그것만 이미 폐기물 이만큼씩 쌓여가지고 발전소 안에 막 창고 안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것만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보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찔렀는데 아무 데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년 1,0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1억씩 주는 몇 억씩 준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러면서 유치 신청을 받은 거예요. 네 군데서 신청했습니다. 경주랑 부안이랑 안 받겠다고 했던 그 부안에서도 제발 좀 와주십시오. 네 군데에서 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경주에서 받았어요. 대신 경주에서 탈 활동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러면 이거 들어오는 대신에 다른 핵시설은 더 이상 짓지 않는 걸로 하자 했는데 약속은 안 지켜요. 다시 사용해결료 보관하는 지금 저장 수조가 꽉 차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성은 천연 우라늄을 그냥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10배는 많은 사용 해결료가 나와요. 그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저장수조에 보관하죠. 저장수조에 식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장수조가 너무 꽉 차면 조밀 저장이 되면 상호 간섭하는 열기가 생겨가지고 열기가 나와서 이게 열기를 식히지를 못하면 제대로 그러면 거기서 터져버려요 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걸 빼내서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야 되는데 제철이 과정을 거쳐서 건식 저장 시설로 옮기려면 그러면 뭐 어디 또 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종 처분장이 있어야 돼요. 원래라면 최종 처분장은 뭐냐면 아주 아까 얘기했었던 10만 년, 10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동안의 지질학적 구조에 변화가 전혀 없는 지진이나 내지는 뭐 홍수 뭐 이런 피해가 전혀 없을 만한 공간을 하나 딱 찾아가지고 거기다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때려 넣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드럼통에 넣어서 때려 넣을 텐데 때려 놓고 나면 이거에다가 어떻게 위험 표기를 하지? 이게 한 5만 년, 뭐 만년만 지나도 언어가 안 통하는 인류가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위험을 알리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런 지질학적 구조를 가진 장소가 없어요. 하나 발견했다는 게 이제 뭐 핀란드가 온칼로라고 해서 이제 안방 구조가 한 5천 년 동안은 멀쩡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10만 년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추측해서 거기다 지금 방패장을 짓겠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기다 때려 넣을 때는 어차피 드럼통에 넣었는데 드럼통이 수명이 한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드럼통이 다 싹 없어지고 핵연료만 거기 차곡차곡 쌓일 것이냐? 아니면 그게 또 무슨 작용을 일으켜서 안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방광의 긴 경우에 10만 년까지 걸리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장수조 포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조밀 저장의 경우에는 사고 시 위험도가 높다. 그럼 최종 처분장은 10만 년 이상 지질학적 변화가 없을 만한 안전한 곳이 필요한데 세계적으로 발견된 바가 없고 그러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출 수는 없으니 이게 큰 전제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전제인 거예요. 가동 수명이 30년, 길게는 60년인데 40년, 60년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계속 가동을 하려면 핵연료가 포화가 돼가지고 저장시설이 없으면 못 돌리는 거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최종 처분장은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시 저장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만들어요? 핵발전소 안에다가. 건식 저장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수조에서 빼내가지고 여기로 옮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50년간 보관하겠다. 50년 뒤에는 몰라. 어디로 갈지. 그때 정부가 알아서 정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최종 처분장으로 할 만한 것이 발견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달나라로 쏴버리나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곤란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썼으니까. 우리가 이거 쓴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건데 전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라고 탈핵운동하는 사람들 계속 얘기해요.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이 사람들한테 이 핵발전소 있는 동네 사람들 무슨 잘못이에요. 맨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방사성 물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건강에 위해가 생기는데 이분들은 자기네 고향이라 떠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이분들이 이주를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도 못해요. 집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들어오겠어요? 위험한데. 핵사고 나면 제일 직방으로 죽는 사람들이고 핵사고 안 나도 맨날 암 걸렸다 그러고 문제가 있다 그러고 얘기하는 그 동네를 누가 집을 돈을 주고 하면 살려고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그 아무리 판다 그래봤자 촌동네 그 조그마한 집을 팔아가지고 어디 다른 동네 가서 무슨 집을 사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가 양심이 좀 있으면 그 집을 구매를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몇 푼 안 하니까 나가십시오 하고 그 주변에는 집이 없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경주에서는.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거기다 대놓고, 당신네들이 건강에 위해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핵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의사도 아니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증명을 하려고. 그럼 증명 못해. 기준치 하니까 괜찮았습니다, 이제껏. 당신들은 기준치하러 맞은 거니까. 당신들이 질병에 걸린 거는 그냥 운이 없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재판을 했어요. 고리원전 인근에 사시던 주민 600명 이상이 소송을 냈어요. 기장이랑, 600명은 저기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균도내라고 해서 고리 바로 주변에 사셨던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는 갑상선암, 아버지는 폐암이었나요? 하여튼, 그리고 자녀는 지체장애로 태어나시고, 그 가정의 균도내 소송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그 소송을 거쳤는데, 1심에서는 인정이 됐어요. 근데 2심에서는 똑같은 자료를 보고는 판사가 한수원소를 드는 거예요. 기준치 미만이었으니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소송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근거 없다는 얘기를 그냥 지금 그 소송 비용 다 물어줘야 되고 이분들은 헌법소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만약에 책임을 지는 일이 돼버리면 핵발전소 인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부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지금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한 1,000만 원, 1년에 몇 억인가요? 하여튼 주는 걸로 무마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이게 만약 소송 결과가 이겼다 이러면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나도 보상해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부로선 감당을 할 수가 없고 핵발전소 다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 얘기 좀 할게요. 운영 현황입니다. 26개예요. 2기 폐로 됐습니다. 폐로 결정이 났고 폐로 논의 중이 있어요. 그래서 24기가 상업 가동 중이다. 여기에서 지금 근데 4기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신고리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재작년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신고리 공론화 이런 거 언론에 좀 보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론화를 했어요. 시민 500명을 모아놓고 공론화를 했습니다. 핵발전소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찬성. 하지만 신고리 거기는 20%인가 30%가 되는 공정률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백억이 날아가게 생겼단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상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핵산업계가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준비를 막 해나가지고 20%가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 2022년에 완공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내기가 늘어날 예정이고 그 내기가 늘어나면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얘기했지만 2082년까지는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있어요. 얘네는 설계 수명이 60년이에요. 60년 동안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네는 82년에 끄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약간 멈춰놓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이 표시 유시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비 3, 4호기 영광이 있죠. 전남 영광에 있습니다. 3, 4호기는 이 계획 예방 정비라고 부르기가 힘든 게 그냥 일상으로 하는 정비가 아니라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24기인데 미국은 96기, 프랑스 57기, 중국 48기, 러시아 38기, 일본 33기인데 미국 96기는 조만간에 폐로 예정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않아요. 한 개 정도 건설 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상업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짓지 않는 방향으로. 상업성이 어떤 게 더 좋아졌냐면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안 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러니 사람이 안 사는 동네도 되게 많아요. 거기다 태양광 쫙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미국 내에서 소요될 만한 전기를 충분히 생산 가능한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게 더 싸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도 조만간에 57기에서 뭐 탈핵을 향해서 가겠다, 탈원전을 향해서 가겠다 라고 선언해가지고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년까지는 뭐 다 없애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국 48기에 중국이 좀 역진하고 있어. 이게 그 10기를 더 짓고 있는 상황이고, 예. 중국은 그래서 한 50기 정도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 얘기할 때 뭐 중국 동해안에 그 공장들이 밀집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서 한국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동해안에 쫙 늘어서서 핵발전소를 만들고 있어요. 저거 중에 하나로 터지면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어요. 심지어 어떤 계획까지 내놨냐면 해양에다 플로팅 해가지고 띄운 상태에서 핵발전을 하는 섬을 하나 만드는 계획도 내놨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정말.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러시아 38기, 일본 33기. 근데 다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문제는 세계 6위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24개는. 근데 단위 면적적 밀집도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좁은 나라에 24개나 지어놓은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는 다 우리나라보다 큰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 2, 3, 4, 5기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안 지어요. 여기는 다 따로 하나씩 이렇게 다 따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다 몰아서 지었어요. 요쪽 동네는 진짜 터지면 끝장이에요. 30km 반경이면 사람이 500만이 살아요. 부산, 울산, 경주 큰 도시들이거든요. 왜 그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에 이렇게 지어놓고 안전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 동네가 한 작년,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 있었죠. 지진 때 일이 있어요. 단층이 있어요, 단층이. 날 수 있는. 근데 그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부실 시공이랑 사고가 있어요. 한국의 핵발전소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만 나오는데 사실은 한빛1호,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잘렸는데 한빛1호기 출력급증 사건. 이 출력급증이라면 아까 어디서 들으셨죠? 체르노빌에서 들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을 뻔했어요. 이것도 실험하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조작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출력이 막 올라갔어요. 어떻게 끄긴 껐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대요. 근데 계산 오류랑 조작 미숙이 확인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뭘 내놨느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안전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될 단체가 국가기관이 조작실에다가 CCTV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걸 해결될까요? 이게 해결될까요? 누군가가 그걸 CCTV를 쳐다보면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감시가 될까요? 자, 그리고 증기발생기 안에 망치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10년 동안 증기발생기를 운영하면서 몰랐어요. 돌아다니다가 관을 깨먹었으면 순환계통이 멈추면서 그것도 결국 고장을 똑같이 일으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게 계속 그 증기발생기 안에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한빛원전의 구멍, 이 공금 구멍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냐면 원래는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거푸집을 만들면 공구리를 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이건 건축하시는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콘크리트를 부어요. 부으면 거푸집에 이렇게 들어 차잖아요. 이게 빈 공간이 조금씩 생겨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타설이라는 작업을 해요.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게 눌러주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눌러주는 작업을 잘 해야 이게 구멍이 없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한빛 3, 4, 5기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이때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입니다. 이때 온갖 부실들이 넘쳤어요. 설계도 상에 있는 대로 용접을 해와서 이렇게 막 만들어 왔는데, 관이 이렇게 만나야 돼. 딱 만나서 1, 2cm 정도 차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관이 이렇게 왔는데 남든지 한참 부족하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 그러고, 설계도 면대로 제품 만들어 와가지고 결합을 하는 건데도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고,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막 공구리를 치니까 이게 타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막 이 부식되고 막 이런 일들이, 안에 철판은 다 부식되고 구멍이 나 있고 막 10cm 되는 외벽으로 버티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공극이 191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안전한, 대통령 되자마자 영광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딱 영광 내려더니 3, 4억이 딱 보더니 내가 만든 거라고 자랑을 했다고. 이명박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회사잖아요. 근데 설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월성원전에서 2015년에 폐연료봉을 이렇게 꺼내는 과정을 추락했습니다. 큰 사고예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사능 물질 누출이 없다. 이거 한수원의 대답을 그냥 쓴 거예요. 월성 핵발전소 사고 끊임이 없어 가동 중단하라 라고 해도 가동 중단 안 합니다. 세슘 방출 책임자 엄벌하고 원자력 연구원 해체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혹시 대전이랑 가까운 데 사셨던 분 계십니까? 대전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유성 쪽이죠. 그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데, 그쪽에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자주 일어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빗물이 아니지, 방사선 오염된 물을 자연정발 장치가 있어요. 거기. 그 어떤 원리냐면, 방사선 오염된 물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수분은 날아가고 방사능 물질만 남도록. 그렇게 돼서 이제 따로 통했고, 안 그러면 부피가 너무 크니까 그 부피를 좀 줄여보려고 호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날려보내는 장치에 빗물을 막 들어온 거예요. 넘쳤어요. 넘치면 원래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하수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하수구가. 그래가지고 그게 배수관을 타고 갑천이라고 하는, 대전에 나중에 이제 저기 금강이랑 이어지는 갑천에 세슘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번에만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30몇 년간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사셨던 분들 중에 갑상선암을 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학년에 동기들 중에서 여성들 중에 갑상선암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 통계 자료는 따로 없는데, 하여튼 그 증언이 있어요. 여기에도 원자로가 있어요. 대전에도 원자로가 있는데, 그 하나로 원자로는 불이 툭 하면 꺼져요. 지역은 알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해요. 그러고는 원자력 연구는 계속 돈을 받아먹으면서 우리 제철이 연구하겠다고 알고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이지, 이 사람들을. 제철이가 뭐냐면 사용 해결료 받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든 다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철이 보통 왜 하느냐면, 다시 연료를 만들어 쓰겠다는 얘기는 명분이고,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플루토늄 정제해서. 제철 과정 여러 번 맞추면 플루토늄 나와요.
순수한 플루토늄. 그걸로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 있는 나라들은 다 제철을 해요. 미국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다 해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지금 박근혜 정권 때 갑자기 미국이 원래 우리나라 제철을 허용을 안 해줬어요. 한 번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제철을 허가를 받아오더니 지금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연구원에서 막 해요. 근데 제철이 안 되죠. 안 돼요. 그 실험실을 작게 하는 그건데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 계속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데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연구원에다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막 지금 핵융합 그런 거 하겠다고 또 사람 또 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한국의 핵발전소에는 방제 계획이 없어요. 여기 Plan for Preventing Disaster, 재난에 대한 뭐 대비한 계획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터졌을 때 대비한 계획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대피시킬 것이고 그 사람들의 소유와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병원은 어떻게 수용을 하고 뭐 소방대는 어떻게 투입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계획은 굉장히 부실해요. 일본은 그걸 후쿠시마 때 굉장히 방제를 잘 세워놓은 나라예요. 병원도 몇십 군데, 5군데 이상 지정해놓고 동네 하나에 방사능에 대한 뭐 약품이나 다 따놓고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걸 막지를 못했는데 일본은 막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 정부 진짜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핵발전소로 인해서 죽은 사람 제로라고 얘기를 해요. 다 쓰나미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인구 500만이 사는 대도시가 적혀있는 이 고려 진고리 울산과 부산에 있는 이 지역에 피난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이 동네 근처에는 사시면 안 돼요. 30km 반경안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핵없는 세상이라는 그리스도인 신앙 선언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또 이게 무지개 신학교니까 신앙 얘기 좀 해도 되죠. 핵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전에 피폭자의 자료 글에서 나온 문구고요. 그 글은 제가 오늘님한테 다 드렸으니까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 글은 참고해서 읽어보실 만한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때 이제 1년 동안 신학자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막 머리를 짜내서 초하는 장윤재 박사님이라고 이화여대에 계시는 신학 교수님이 쓰셨고 그걸 이제 좀 첨삭하면 같이 논의해서 만드는 작업문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핵은 평화에 양립할 수 없다. 왜냐? 원자력은 처음부터 군사적 이유, 원자탄 개발을 위해 시작되었다. 라는 겁니다. 원자로는 보통 발전을 연상시키지만 원자로란 본래 우라늄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 238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239로 변화시키기에 도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핵무기와 핵 발전은 뿌리가 같아요. 실로 수많은 나라들이 민간 핵발전이라는 날개 덮개 아래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 핵무기를 핵발전을 하고 나서 나온 그 사용 해결료를 정제하고 재처리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핵발전은 핵무기에 대한 욕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막 북한에다가 여러분 좀 어릴 때 기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북한이랑 한참 분위기 좋을 때 우리가 병수로 지어줄 테니 너네 원자로 돌리지 말고 핵무기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원자로를 돌려서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북한도. 근데 중수로형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좋은 구조고 경수로형은 조금 그거는 덜 나오는 거예요, 플루토늄이. 그래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어려운 경수를 치러줄 테니 핵무기 만들지 마라.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그 발전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거 그렇게 협상해놓고는 돈은 니네가 내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선배하고 하고. 근데 그게 엎어졌죠. 나중에 핵무기 개발해버렸죠. 그리고는 막 핵실험을 몇 차 막 했죠. 그런 겁니다. 근데 핵발전소가 그래서 평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적 이용. 그래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이 다음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전소를 전혀 평화적이지 않아요. 어디가 평화적입니까? 이게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게 터지면 그 30km 반경에 있는 사람들과 전 국민을 다 괴롭히고 이웃 나라도 괴롭히는데 이게 어디가 평화적이에요? 전혀 평화적이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핵무기는 처음에 트리니티 실험장이라는 데서 이제 이 리틀보이나 펜맨을 개발하기 위한 처음 음포 가제트라는 것을 미국에서 이제 사람 안 사는 데서 막 터뜨린 거예요. 재처리한 이 재처리라는 것은 플루토늄 기반입니다. 웅축은 우라늄 기반이고 플루토늄 기반 재처리. 그래서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원폭이 떨어진 거고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 원폭이 떨어진 거예요. 주중류의 폭탄이 떨어져서 터진 거예요. 근데 핵폭탄은 아까 전에 핵발전에 이렇게 핵분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감속재랑 냉각재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는 거잖아요. 핵발전은 이거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핵 분열 반응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그냥 땅에다 투여하는 거예요. 투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빛이 보이자마자 사람이 다 녹아 사라지는 거예요. 재가 돼서. 거기서 튀어나온 중성자 전부 다 막 이렇게 사람 몸 뚫고 지나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다 타고 사라져버리는 신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짓을 미국이 일본한테 한 거고요.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피폭 2, 3세가 있는 거예요. 되게 평화적인 넘어갈게요. 핵발전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핵산업계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핵발전 탄소 배출 안 되지 않냐. 근데 아니에요. 이 채굴하는 과정,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잖아요. 채굴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되고 그걸 옮겨와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되고 온실가스 발생합니다. 온배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가 계속 내뿜는 온배수도 지구 온도 올리는데 영향을 줘요. 발전 부문에 있어서도 핵발전은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예요. 핵발전은 심지어 이런 문제도 생겨요. 전력 낭비를 조장합니다. 왜냐? 얘는 밤에 못 꺼요. 석탄화력 발전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한번 껐다가 다시 켜서 정상 출력을 올리는 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끈다는 건 진짜 뭔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안 꺼요. 얘는 진짜 그렇고 석탄화력 발전소도 한번 껐다가 다시 켰는데 하루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드는 비용이나 석탄을 갖다 부어야 되는 양이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끄고 돌리려다가 김용균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야밤에 석탄 집어넣으러 가셨다가 그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에 다른 얘기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끌 수 없는 기계예요. 그래서 주야간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가 밤이 되면 어때요? 남잖아요. 이건 어떤 수준으로 생산을 해야 되냐면 피크 전력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피크 전력이란 건 뭐냐면 한여름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간이 낮 2시입니다. 왜냐면 더워서. 그때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거의 태반을 쓸 정도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그때에 맞춰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발전소도 거기에 개수에 맞춰야 되고 그 정도로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그 정도로 돌리는 거예요. 석탄화력 발전소랑 원자력이랑 다 합해가지고 그 정도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산을 한 전기는 그럼 밤이 되면 태반이 남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싸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단가보다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공급했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그게 이제 위법하다 이래가지고 생산 단가만큼 쳐서 받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전력 수요를 증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심야 전기 뭐 기업용 전기 싸게 막 주고 이러면서 온갖 혜택을 주면서 싸게 전기를 쓰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태반이 환하게 불을 켜놓고는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밤에 어디 술집을 가든지 뭐 어디 술집 하여튼 가가지고 막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그런 야밤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심야에 이렇게 외국에서 저녁 9시, 10시, 12시까지 술 먹고 막 노는 문화 없어요. 24시간 하는 편의점 거의 없습니다. 전기가 비싸요.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싸니까 어떻게 해요? 24시간 영업점이 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소비 시점에 맞춰놓은 전기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기료가 싸니까 전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석탄화력 발전도 더 필요하고 핵발전도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력 수요를 계산하는데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나라는 일정 정도 상승하면 선진국들은 웬만큼 일정 정도 상승하면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전기를 쓰는 산업은 발전을 하고 그걸 계속 충당을 해야 되니까 전기를 계속 생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발전소도 계속 늘리고 석탄 발전소도 계속 늘리고 그래서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더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남아요. 오늘 자료예요. 오늘 제가 낮에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게 공급 능력은 9,186.4만 킬로와트이고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은 이 정도가 되고요. 현재 구하라는 건 오후 낮 2시 반인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양이에요. 모든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30% 정도인데 5,793.8만 킬로와트. 근데 공급 예비력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거죠. 그럼 3,392 킬로와트인데 이게 공급 예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만큼은 우리가 남아서 버립니다 이 뜻이에요. 전기를 생산했는데 저장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개인 배터리에는 저장을 하지만 요걸 전기를 저장하려면 ESS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게 막 요즘 화재 사고도 있고 기술이 아직 좀 떨어져서 많이 보관을 못해요. 근데 그 ESS 같은 거에다 보관을 하는 비용 빼놓고는 전부 남아서 버리는 양이 지금 예비율이 58%다. 이건 뭐냐면 생산된 전기 절반 이상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한 30%예요. 근데 30%가 몇 킬로와트냐면 요 3,000 킬로와트잖아요. 보통 큰 핵발전소 제일 크다고 하는 지금 신고리 물고기가 300 킬로와트대. 그게 10개 있는 분량이에요. 그만큼 남아서 버리는 거예요. 석탄화력 발전소도 보통 몇 킬로와트, 300 킬로와트 뭐 이 정도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만큼의 전기를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석탄 다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전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안 하면 좋겠죠? 생산을. 한여름에 보통 10%대를 유지해요. 이것도 10%대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피크가 돼서 전력을 얼마나 쓸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많이 더우면 많이 쓰잖아요. 에어컨 빡빡하게 틀 거고 그러면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막 쓰게 되니까 최소한 7%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로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보통 그리드를 맞춰가지고 뭐 1%, 2%대로 전기가 남도록 운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저전력이라는 게 가장 최소 단위에서 우리 기본 전력을 생산하는 단위가 석탄이랑 원자력이기 때문에 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최대 그 상태에 맞춰서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발전소가 효율이 계속 전기가 남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료는 다 해외 수입해오고 전기가 남으면 다 갖다 버리는 돈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와요. 재생에너지는 나중에 이제 뭐 2학기 때나 뭐 이런 때 좀 수업을 편성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태양 그 방 발전 뭐 이렇게 패널들 막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전기 생산하는 거나, 풍력 해가지고 바람으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일컬어서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에너지원인데,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발전이 되고 밤에는 꺼지잖아요. 없잖아요. 그 생산된 전기를 밤에 쓰는 거고, 그럼 저장시설에 담아놨다가 밤에 쓰는 거고, 풍력은 밤새 돌긴 하지만 전기가 막 남아돌 정도로 많이 생기진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전기는 이런 낭비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연료를 사용해서 완전 갖다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신앙선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무기 핵발전은 권력과 폭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강대국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욕망의 출발점과 종착역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선악과이자 절대 권능에 대한 금단의 유혹이다. 핵으로 인간은 정복과 탐욕의 체제를 만들었고, 이건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정복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제가 친한 교수님,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 교수님이신 김정욱 교수님이라고 지금 녹색 성장위원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가끔 비유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전기를 마력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마력이라는 건 말이 내는 힘을 말하거든요. 몇 마력이면 말 몇 마리가 내는 힘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말을 길러야 되고 말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근데 우리 이제 스위치만 딱 켜면은, 여러분 자전거 페달 막 밟아가지고 이 정도 전기 내시려면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사람의 힘은 잘 못해요. 뭐 예전에 무한도전 같은 거 보시면 막 굴려가지고 뭐 선풍기 조금 돌아가다 멈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조그만 모터 이거 돌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만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듯이, 말이 막 달리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스위치만 하나 켜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집에 강호동 씨가 몇십 명 와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취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걸 낭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힘을 들여가지고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를 저는 안 쓰느냐? 저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포항제철 같은데 보통 석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광로를 끓입니다. 용광로를 끓여서 쇠를 녹이는데 포항제철이 진짜 한번 포항제철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기료가 워낙 싸니까 전기로 돌아가는 용광로를 만들어요. 전기를 열로 변환시키면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그 겨울철에 난방기구 틀어보시면 알 텐데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가스 난방이나 이런 거에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넘어가요. 이게 전기로 하는 건 이제 그 전기를 과부하를 줘가지고 거기서 저항을 만들어내서 열을 내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과도한 전기를 잡아먹는데, 그 짓을 용광로에다 한 거예요. 그걸 끓여가지고 쇠를 녹일 만큼의 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로 한 거예요. 그만큼 전기가 싼 거예요. 다른데 석탄으로 막 해가지고 쇠를 만든 것보다 이게 더 싸게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제철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에 그 강철을 들고 가서 수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거야, 이게 가격이. 그럼 어떻게 해요? 니네 어떻게 만들었냐? 이랬더니 우리나라 전기세가 싸가지고 우린 용광로를 전기로 돌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국에서 이거 국가가 이 철강 산업에 보조금을 준 거다 이러면서 덤핑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물론 안 때리긴 했는데 나중에 수출 완전히 덤핑을 때리면 이제 가격이 두 배로 뛰니까 몇 배로 뛰니까 수출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뻔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자연에 대한 이것도 착취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핵이라는 그런 체계다. 핵 사고 일어나면 인간만 죽나요? 어디 자연도 굉장한 피해를 입는데 이 체제는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전쟁과 피폭과 오염의 문제를 낳았다. 이런 체제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기술의 이런 모험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산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할 수 있는 상황의 권세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신학하신 교수님들께 얘기하신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는 국사총회 결의대로 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생명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힘을 다스리고자 하는 집권자들 앞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며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랑, 네크로필리아라는 것에 빠져들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생명의 영을 거부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피폭자의 자리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아까 얘기했고 후쿠시마 얘기했고 경주도 얘기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피해입니다. 거기서 나온 방사능 물질들이 전체가 다 사라지는데 세슘만 해도 300년이 걸립니다. 근데 세슘 말고 다양한 방사능 물질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인은 핵을 피폭자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핵에 대해서 위험한 것이나 내지는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핵 보유국의 눈이 아니라 피폭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과학기술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을 포괄하는 전 우주적 생명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했고 책은 한국 탈핵 세계 핵사고사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참고했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얘기들은 이 자료는 전부 부모님한테 제가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간단한 질문인데 예. 이제 원폭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얼마나 이렇게 국고를 파괴시켰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엄청 그런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다면은 아마 지구에도 되게 뭔가 영향을 남길 만한 변화를 줬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나요? 지구 다른 생명체들도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구는 원래 방사선 물질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이 이렇게 방출되는 행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비나 이런 것들 전부 원래는 방사선 물질 덩어리였던 우라늄이었을 테고 뭐 토양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반감기를 거쳐가면서 이게 방사선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 겨우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생명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마 방사선 태어날 수도 없었대요. 방사선 물질이 워낙 유독 물질이니까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반감기가 지나고 사그라들고 이런 다음에야 겨우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방사선 물질을 다시 세상에 막 갖다 뿌리고 있는 거지.
영향이 없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DNA 파괴시키고 기형으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더 강력한 물질들은 아까 전에 뭐 멜트다운 되는 그게 이제 지층을 녹이고 들어갈 정도의 강력한 열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수소 폭발을 일으키고, 방사능 물질 자체가 보이지 않고 맛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인간한테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듯이 다른 생명체한테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뭐 더 강력한 즉사시키는 방식으로 생명을 끊어놓는 방식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지층에 대해서 지층도 뭐 예. 근데 땅, 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뭐 오염은 되지만 영향을 크게는 안 받는 걸로. 하지만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뭐 식물이 이렇게 자라날 때 영향을 주죠. 수영 같은 데 들어있다. 그 녹이고 들어가는 건 이제 열기 때문에 녹이고 들어가는 거. 예. 과학기술이 이것도 기술 반영주의로 빠지자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정확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과학기술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핵 분열 가지고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핵 분열은 또 계속 방사성 물질들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 생각해내기, 과학자들이 생각해내기 안전하려면 뭐 핵융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핵과 핵이 융합하고 생겨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런 뭐 핵이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로 지금 당장의 과학기술로는 발견이 안 됐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일으키고 나면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었던 감속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붙잡아 놓을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창조자를 되는 뭐 신의 영역인 거죠. 인간의 영역은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의 과학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거짓말을 해요. 핵산업계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핵산업계가 하는 얘기는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게 핵사고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인류 역사 한 50년 만에 3번의 사고가 세 번은 큰 사고였고 나머지 자잘한 사고까지 하면 400번 이상의 사고가 났었어요. 너무 암울한 얘기를 했네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럼 아까 저희 수업 시작 전에 그냥 이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이 30%의 전력 수급을 지금 한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또 신규 원전도 있어서 적어도 2060년, 저 80년. 2080년까지는 가동되면 요즘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국 상황은? 그러니까 2080년이면 진짜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핵발전소를 안 지으면 2080년에 끝나요. 더 안 지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 정권이 또다시 그 핵산업,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쪽은 핵을 어떻게든 더 유지시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핵산업계는 굉장히 깊이 유착이 돼 있어서. 이거 4월 1일부터 선거법 때문에 명성 조심하셔야겠는데. 어차피 우리밖에 없으니까. 유착이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네, 미래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뭐 그 당일은 뺄게요 그러면. 예. 그건 나중에 삐처리로. 2시 16분입니다. 2시간 16분. 그래서 그 정권이 바뀌면 만약에 그런 또 핵발전소를 다시 짓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노무현 정권까지 멈춰놨던 계획들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다시 핵발전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만들려면 뭔가 국회 같은 데서 핵발전소에 대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법률 같은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 법률을 만들어놔도 사실은 지을 수 있죠. 결국은 이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딱 만들려면 전 국민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권이 선동하면 끝나니까 결국엔 사람들은 정권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자기들의 어떤 이 견해나 이런 것들 가지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험하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피폭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피폭자의 자리를 얘기한 건데 내가 피폭자니까 내가 피폭자의 자리에 선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거는 진짜 아닌 거잖아요. 난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국민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건 국민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하면 되는데 과학자들은 막 안전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서 정권을 꼬실 테고 또 하게 될 테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계속 싸우면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는 위험하니까 조립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후쿠시마 아까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드린 게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한 핵발전소였기 때문에 신규 핵발전소였으면 조금 더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신규 핵발전소도 그런 상황 벌어지면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산업계가 어마어마한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결국은 뉴스 잘 보셔야 되는 게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보시면 핵산업계의 좀 강력하게 대변하는 것들이 많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중동 다 그런데 광고를 많이 받아요.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중공업이 항상 요즘에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정부가 더 이상 그 핵산업을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안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벌써 4기나 더 지을 상황이 짓고 있는데 근데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출이 안 돼요. 두산중공업이 망해가는 이유는 그건데 두산중공업을 편드는 사람들은 정부의 탈핵 정책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많이 많은 오버한 것 같은데 요즘에서 맞춰도 될까요? 예. 네. 질문 혹시 없으세요?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뭐 궁금하시면 연락